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에게 네.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겠다고 네. 했는데 저는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맨 처음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주택 공직자는 부동산 네.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겠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이걸 잘못 들었나 싶어서 맨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네. 다주택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게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뭐 배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 이해를 했는데 정책하는 결정까지 배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딱딱딱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정책에 어떻게 배제를 하고 어떤 정책에서 배제를 하겠다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간. 이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그동안 너무 이재명 대통령을 좀 상대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번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을 좀 편드는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조금 뭔가 눈에 띄어보고 그리고 어디 가보시려고요? 여러 가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석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조금은 꿈을 한번 실현시켜 보기 위해서 보니까 한번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가 내일 발표되더라고요. 아쉽게도. 내일요? 네. 되게 3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발표돼서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을 백업해 보려는데 그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어렵게 찾았어요. 이 자료 좀 어렵게 찾았었는데 리더스 인덱스라는 곳에서 작년 그러니까 그 2025년 말 기준은 내일 발표되니까 2024년 말 기준을 2025년 3월 이 발표된 자료를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리더스 인덱스가 분석을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보도 자료 내용 회계사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렇죠. 예리하시네. 이거 공직에 못 나게 막 발을 잡네. 제 직업이에요. 초치는 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하는 게 될 텐데 뭐냐면 옹호 잘 하시잖아요. 그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 신고되어지는 대상 고위공직자 2,581명을 대상으로 쭉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48.8%가 다주택자예요. 네. 그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좀 피를 토할 그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우리 사회에 지금 다주택자가 많은 48.8%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둘 중에 한 사람은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 배제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짧게 말씀드리면 정부 고위 관료들의 평균 주택 보유수는 1.9채. 다 1.9채더라고요. 지자체장, 지방 고위 관료 이렇게가 1.9채, 두 채. 22대 국회의원들이 1.4채. 여기까지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편드는 건데 그 아래 내용을 한번 봐봤어요. 이건 한번 저의 추론이자 한편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검증도 받아보고 싶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 평균 주택 가액을 또 이제 이분들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 국책기관이 7억입니다. 7억. 22대 국회의원이 6억 7,500. 그러니까 한 채당 평균 가액이 7억이면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게 공직자 윤리 시스템의 재산 신고 요령에 따르면 아파트다 단독주택이다 얼마로 신고를 해야 되냐면 기준시가로 공시를 해요.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요. 참고로 기준시가는 저희들이 한 80%를 정부 정책에서 80%를 목표로 삼고 실제로는 60에서 80%까지로 보거든요. 실제 시가가. 그러니까 시가가 10억이다. 그러면 그 주택을 신고할 때는 6억에서 7억, 맥시멈 한 8억.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평균 가액이 7억이다 그 말은 시가가 10억이라는 얘기죠. 10억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렇죠. 10억 정도. 그러니까 대략 10억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 시청자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유튜브를 지향하니까. 그렇죠. 10억짜리 주택 어디에 있죠? 서울에 있죠. 서울에. 수도권. 있나요? 수도권 어디에? 아니 서울을 예를 들어보자. 그리고 여기에도 나오지만 김포에 많아요. 서울과 김포에 깔리고 깔렸어요. 10억
10억이면 두 채도 사요. 김포에는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이 분석 그 보도 자료를 쭉 보면은 서울과 강남권에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선 접혀서 강남에 10억짜리 주택 보신 분 없죠. 없죠. 서울에 10억짜리 주택 차마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있긴 있겠죠. 아파트. 네. 아마 지금 있나?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이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주택자가 많고 평균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주택자가 많고 그리고 평균 주택 그 시가가 10억이면은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라면 상상하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서울 플러스 해남, 서울 플러스 충주 죄송합니다. 네. 강남 플러스 태백, 강남 플러스 정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강남 플러스 태백, 네. 김포 플러스 태백. 네. 그럼 자, 세 채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의 다주택자들이라고 하는 게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문제되는 다주택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표적으로 삼는 야 너희들 다주택자 이번에 중과유예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의 표적이 되는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더 나가볼게요. 심화학습으로 제가 이 자리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지방은 태백은 정선은 이제 계속 자폭인데 해남은 주택의 수요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당연한 거죠. 아니 해남뿐만 아니라 나주를 가더라도 경북 영주를 가더라도 중소도시를 가더라도 그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계속 주택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정부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어떤 한번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준 시가 기준 4억 이상 광역시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기준 시가 기준 4억 얼마 시가 기준 6억 정도 되는 6억 주택을 정도. 사면은 이거 주택 수에 안 넣어줘요. 근데 그런 주택이 많지 않은데.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등산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등산을 위해서 저 충주 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충주 쪽에 한 4천만 원짜리 집이 있거든요. 천변에. 거기를 저는 이제 표적으로 삼고 그거 사면은 1세대 2주택자가 아니에요. 세법상 제가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종부세도 안 맞아요. 2주택자가 아니에요. 세법상. 왜? 세법이 그렇게 해서 충주에 해남에 집을 사게 유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다주택자들이 많을 거다. 실제로 제가 봐도 이 문제의 빅4 서초, 강남, 용산, 송파의 다주택자는 없어요.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금감원장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로 이건 이찬진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야, 나 봤는데 그거는 주택 임대 사업자이고. 주택 임대 사업자. 예,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나가지 말고 돌아가서 지금 문제되는 다주택자들은 다 서울 플러스 해남, 서울 플러스 정선, 김포 플러스 정선 이런 사람들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자꾸 다주택 해가지고 정책 과정에서 배제. 너 일종의 왕따처럼 우리 뭐 그동안 기업에서 책상 저쪽 어디 창고 옆에 설치해.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될 텐데 물어볼게요. 김포 플러스 태백이 집 가지고 있어. 저 같은 경우에 서울 플러스 해남이 집을 가지고 있어. 근데 네.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있어. 제발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라도 불러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 이러면 전 집을 어딜 팔겠어요. 마누라한테 안 두드러 맞으려면 해남 집을 팔죠. 그러면 태백을 팔아야죠. 태백을 팔죠. 그러면 지역은 더 공동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이와 같은 메시지는 도대체 왜 발표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처럼 멍청할까? 이재명 대통령 누구도 멍청하다고 비난하진 않잖아요. 안 하죠. 오히려 너무 영리해서 탈이잖아요. 저는 일련의 다주택자를 향한 메시지가 그걸 것 같다. 지금 사실 일반 국민들이 지금 돈도 많이 풀렸고 주식시장도 어젠 떨어졌습니다만 많이 주식시장 주가지수 자체가 3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여력들이 있는 시점에서
절대로 주택시장으로 돈은 가지 말아라. 주요한 돈의 통로를, 돈의 흐름을 주택시장으로 막기 위한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되고 있는 환율의 급등, 유가의 급등 이런 것들이 다 눈 돌리게 하고 주가만 봐라 이거잖아요. 저 온라인 사이트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야구 좋아하는 약간 저 같은 모자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 가는데 거기에도 보면 다 어떤 문제 제기가 나오면 주가, 야 주가는 지금 3배도 모자라다 우리나라 10,000포인트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뽕이 차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가 지금 너무 불안정하고 계속 떨어지고. 그런 말하면 욕 먹어요. 근데 오, 현실이잖아요. 집중 폭격 당해요. 현실이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주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경제 실적, 경제로 또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자꾸 경제와 주가 지수를 등치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포비아 내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폭격이 주택시장으로 돈을 유입을 막는 것인데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위기가 발생한다라면 또 위기가 현실화된다라면 오히려 결과를 증폭시키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자꾸 네. 이와 같이 왜곡된 자금 흐름, 왜곡된 흐름들을 조장해내면 저는 상당히 위험한 흐름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회계사님 말씀해주시는 그론 부분도 있지만 관점도 있지만 네네. 또 다른 관점으로 예, 보면 이 다주택 공직자를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다고 해요. 예. 자, 그러면 당장 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을 배제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국토교통비서관이 예. 이 사람이 사실 코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배제가 돼야 돼요. 예. 그럼 이 사람 이 자리에 왜 갖다 놓은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그러니까 전시행정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이게 그냥 집값 부동산에 제가 본인이 올인하고 있다. 예. 뭐 이런 것을 너무 이게 강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 이게 실현하기도 좀 애매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그냥 정책들, 예. 그냥 지시들을 그냥 마구 쏟아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효능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 SBS에 대한 사과 요청 이런 것도 사람이 그러잖아요. 특히 저는 민주당 인사들의 그 행동 패턴을 보면 효능감이란 단어 이것에 좀 상당히 이제 꽂히는 이유가 결국은 그거잖아요. 저 역시 이제 중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찌질이로 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초중고 때 찌질이로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한번 툭툭툭툭 해봤는데 찌질이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옛날에는 반응 안 했었는데 지금 반응이 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어느 때부터는 반응이 오고 네 말이 맞아 이런 걸 해. 다 막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에 계속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SNS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간에는 그런 반응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위험한 발언이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 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그간 해오던 대로 SNS에 툭툭툭 찌르면 예전의 반응보다 더 빠르게 더 급속하게 움직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SNS를 통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없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응? 공정거래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조직들도 있는데 SNS에서 한마디가 더 효능감이 있더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재명 대통령 내가 공정거래위원장 불러다 놓고 그리고 행정관료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SNS에서 한번 쭉쭉쭉쭉 찌끌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이러한 뭐 SNS 통치라고 할까요? 이러면 저는 우리나라의 그간 쌓아놨던 그리고 실적들 뭐 내부 통제 시스템,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은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 발언 계속 쏟아놓고. 예. 그런 다음에 또 다른 회의에서 무슨 공식적인 여러 가지 행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쫙 쏟아놓고 예. 그런 다음에 또 각 부처 지시사항 쏟아놓고 예.
그다음에 또 아침, 점심, 저녁 SNS에서 또 쏟아놓고 네. 아니 도대체 어디다가 그 국정 목표를 놓고 어디다가 네. 이 지시의 기준을 놓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그건데 가급적이면은 제가 이제 현업과 관련되니까 이제 국세청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지금 국세청장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시고 쭉 보면은 국세청장의 페이스북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 우려되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언급한 것에 대한 백업을 하고 있어요. 예. 전 이게 상당히 조금은 걱정되거든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곳이 TV조선인데 TV조선이라는 곳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고 사실 회계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회계감사 갈 때도 숫자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많이 보거든요. 이건 제가 뭐 실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잘 되려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돼야 돼요. 근데 TV조선이라는 곳을 봤더니 회장이 있고 회장이 말하는 것에만 다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더라. 이러면 우리는 상당히 중대한 어떤 하자라고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인사들 여기에 지금 꽂혀서 말씀드리는데 특정 기업이 있어. 뭐 삼성이란 기업이 있어. 삼성이란 기업이 이재용 회장의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이면 아마 우리 진보 진영들 시민단체들 난리칠걸요. 그렇죠. 야, 이 사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인데 어떻게 이재용 한마디에 저렇게 가? 그럼 같은 논리로 지금의 이 시스템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하다. 응? 지금 뭡니까? 기왕에 말씀드린 게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모든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행된다라면 다른 것들은 뭐냐는 거죠. 정당은 무엇이며 특히 검찰은 뭐며. 그렇죠. 지금 검찰은 완전 무력화시켜버렸고 저는 이거는 회계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심각한 거다. 심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효능감이 있어서 다들 이렇게 박수치고 뭐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어떤 위기 이후 국면에 임박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니 그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상당수 분들이 네네. 보면 트럼프의 여러 가지 SNS 이게 굉장히 리스키하다. 이거 네. 굉장히 트럼프의 그렇죠. 리스크라고 굉장히 비판하고 하잖아요. 네.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네, 있는 네. 지금 SNS가 하지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 그럼요. 지금 뭐 지금 정세가 지금이야 한국 정세하고 네. 미국 정세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 말씀만 하는데 지금 꽂혀가지고 지금 동조해주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휘발유값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이 있고 저는 아직도 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조금 몇 번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좀 적어도 양심적인 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나름의 시스템이 있고 나름의 이 유가에 대한 그리고 주유소의 담합 행위들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침을 때려버리면 과연 공정거래위원회의 그간 시스템은 뭐며? 그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은 앞으로 뭘 보겠냐는 거죠.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뭐 모든 것을 다 지시하고. 그렇죠. 그럼 기관장들 왜 임명해놓고 왜 세워놓은 겁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다 그냥 탁탁탁탁 집어서 이거 단속해, 이거 뭐 해. 그렇죠. 석유 가격도 이렇게 네. 하고요. 이거 이렇게 잡으세요. 네. 정유사도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거 하면 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절대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면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야, 너 그럼 대장동 때는 어떻게 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편들어서 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터널 뚫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뭡니까 비율들, 그 공공 면적을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사인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백업하려면 지금 좀 모른 척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석유값이 올라도 약간 어떻게 보면 모른 척, 바보스러운 척 해야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대장동 재판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거다. 아이, 훌륭한 대법관들을 뽑으시겠죠. 22명이나 뽑으시는데. 예. 22명이나 뽑으시는데 뭐. 그리고 사실 이제 검찰도 폐지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없잖아요. 검찰 이제 10월 달이면 가요. 네. 슉 가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요순 시대에 갈 것 같아. 범죄 없는 세상. 그렇죠. 범죄 없는 그쵸. 세상이에요. 예. 범죄 좌 없는 세상. 범죄는 있되 범죄자는 없는 세상. 범죄자는 없죠. 예. 범죄자는 생겨요. 생기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범죄자가 생길 수도 있고 네네. 범죄자란 이름을 안 붙일 수도 있죠. 네네네. 범죄는 저질렀으나 이 사람이 분명 범죄자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송영길 의원을 너무 딱 떠오르게 하는 발언 아니신가요? 저만 떠올랐나? 전 다른 사람 생각했는데요. 그래요? 네. 다른 사람. 아니, 전자발찌. 네. 네네.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전자발찌도 떼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자발찌 얘기하니까 나 안 찼다. 그럼 맞긴 맞더라고요. 안 찼더라고. 예전엔 과거에는 전 그 사람 생각 안 했어요. 왜 자꾸 떠올리게 하세요? 김웅 아닌가? 김웅 전자발찌 차고. 그러니까 첫 번째 보석 때는 왜 김웅 의원? 첫 번째 보석 때는 전자발찌 차고 나왔다가 최근 보석 때는 그러니까 전자발찌 안 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재빠르게 처음에 전자발찌 차고 이렇게 막 출판 기념회 다니는구나 했다가 재빨리 꼬리를 내렸죠. 의원님이란다. 김웅. 아니 해 기자님, 저 오늘 정정보도 했어요. 오늘 정정보도 하셨어요? 아니 김웅. 김웅하고 좀 친하기 때문에 저를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정정보도 한 날 정정보도 방송. 그러니까 저도 그 페이스북에 저도 썼어요. 근데 네. 1심 때는 전자발찌를 찼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제가 알기로 보석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보석 때는 전자발찌 차고 나오셨고 이제 이번에는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말씀하신 그 언론사의 보도 보고 막 페이스북에 빚고 왔더니 조회수, 띵호화 수, 좋아요 수 많아가지고 너무 했다가 쭉 다시 검색해 보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안 차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재빠르게 또 제가 변신의 규제라. 그러니까 보석이 지금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나온 거잖아요. 네,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네, 보석이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보석이 두 번째인데 네. 첫 번째 보석에는 전자발찌가 차고 나오는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그게 없는 조건이었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군요. 아마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쓰는 기자가 맨 처음에 그 보도했던 기자가 그게 당연히 그 조건이었겠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전자발찌 없다. 근데 전자발찌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정말 좀 맞네요. 2024년 5월달에 징역 1심에서 징역을 5년 선고받고 석방이 될 때 보석이 인용될 때 그 당시에는 도주발찌 조치 수용을 조건으로 해서 보석이 허가됐네요. 전자발찌가. 제 말씀 맞죠? 저도 검색을 해봤었고, 근데 저는 전자발찌하고 하는 게 이렇게 어점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검찰에 의해서 탄압받고 단죄되어졌던 분들 한 5년 10년 지나면 민주화 유공자가 될 거기 때문에. 진짜 화나네. 왜 저한테요? 아니요. 진짜 화나네. 그럼 전자발찌를 한 번도 차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2024년도 1심 선고받고 보석 받을 때는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었고 2심 때 구속됐다가 나올 때는 그 당시에는 전자발찌를 안 차고 나왔는데 2심 때 나는 전자발찌를 안 찼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했던 거는 참을 수가 없어서 온 데다가 지금 정정 보도하라고 하고 지금 고소까지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모두 다 하드 팩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자발찌 안 차신 거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뭐 전자발찌 찬 게 그렇게 어점은 아닐 것 같아요. 찰 수도 있지 뭐.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네. 그분들이 뭐 그런 걸 부끄러워한 적이 있나? 안 차면 좋죠, 뭐. 근데 꼭 차야 돼. 전자발찌 근데 운동할 때 타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다리 근력 기르려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탄압받았다는 그런 증적이고. 그래서 보궐선거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저는 민주화 유공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아니, 전 진짜 그렇게 봐요. 정권 계속 유지되면 뭐 네, 그러니까 5년, 10년 지나면 그분들이 다 이제 전 민주화 유공자로 될 거다.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